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저번에 시간에 찍었던 그 토플 준비하는 법에 이어서 캐나다 대학원, 외국 대학원 중에서도 저는 캐나다 대학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캐나다 대학원을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지 유학은 없이 혼자 대학원을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몇 개를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보니까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유학은 없이 어떻게 혼자서 그 대학을 컨택을 했냐 이런 질문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혼자 이제 유학을 준비하면서 사이트 처음에 이제 그 대학을 컨택하고 접하게 된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바로 어 여기 하이브레인넷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거기가 교수도 채용하고 또 대학원생들도 뽑는 전 세계적으로 뽑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매일 들어가면서 저에게 맞는 전공,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거기에 교수님 양력을 찾아보면서 저랑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교수님을 찾아보게 되었고요. 그건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되는 몫이죠. 그래서 제가 막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부 때 식품공학과를 부전공으로 했고, 교육학이 제 메인 전공이었지만 그 공학 쪽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공학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 대학원 중에서도 델하우지 대학원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도 공학과를 지원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일단 한국 분이셨어요. 한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 다 나오신 분이셔서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거기서 적응하기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외국 만약에 지도 교수님이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교수님이 공고를 띄워놨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래 메일로, 내 메일로 이제 CV 뭐 이력서라든지 간단한 자기소개를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영어로 이제 제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고 여기에 가고 싶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글을 이메일로 보냈죠. 보내서 교수님이 몇 개를 더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 이력서 버전을 한국 버전이다 이건 너무, 제가 어떻게 보내냐면 알바 천국에 그렇게 보낼 때 사진 붙이고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여기 고등학교 나왔고 여기 대학교 나왔고 뭐 여기서 일한 경험 있고 이런 아빠 엄마 나이 뭐 직업 뭐 이런 거 보내는데, 그 외국 스타일의 CV 이력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찾아보고 다시 보내라고 해서 찾아보고 다시 외국 버전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다시 어느 날에 스카이프로 인터뷰를 보자, 면접을 보자고 하셔서 되게 엄청 두근거렸죠. 어떻게 영어로 할까? 한국어로 할까? 뭐 어떤 면접을 볼까? 그래서 스카이프로 면접을 받고 정해진 날에 다행히도 한국어로 면접을 봤어요.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100%의 면접이 있었으면 50은 한국어로 보고 50은 영어로 봤어요. 당연히 영어로 가니까, 영어권 국가로 가니까 영어가 돼야 된다는 전제하니까 반은 한국어로 보고 반은 영어로 이렇게 면접을 보고 교수님께서 이제 다 설명을 해주셨죠. 면접을 보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네가 이제 입학을 하려면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다. 당연히 영어 점수가 조건이 돼야 되겠고, 또 자기소개서 CV라든지 아니면 그 스펙 같은 거 정리된 포트폴리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캐나다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논문을 내잖아요. 근데 그 논문의 미니 버전이지만 아주 디테일한 그런 thesis 논문을 입학하기 전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천서, 레퍼런스 추천서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설명해주고 언제까지 맞춰줄 수 있냐라고 했고, 제가 그때 컨택했을 때가 9월이었어요. 9월이었는데 12월 중순인가 초쯤에 이제 입학 서류를 내야 되는 게 마감된다고 그때까지 토플 점수를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9월이니까 9월 다 갈 때쯤이었고 10월, 11월 이렇게 시험이 있었죠. 근데 제가 12월 초까지라고 해서 12월 말에 시험을 칠 수 있네?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시험 점수가 나오는데 또 2주가 넘게 걸리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시험 칠 수 있는 횟수가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앞에 찍었던 영상처럼 미친 듯이 공부를 했죠. 미친 듯이 공부를 했고, 두 번 쳐서 점수를
만들었죠. 일단은 제 델하우스 대학교의 미니멈,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입학 서류를 낼 수 있다. 최소 미니멈 92점이었고 92점이 되었을 때 붙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장학금도 보장이 안 되고 100점 정도 넘어줘야지 그게 보장이 약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0점이 넘는 토플 점수를 얻었고, 그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토플 점수를 내기도 바쁘고 이번 주에 토플 시험이 만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논문을 또 썼어야 돼요. 그 논문을 또 쓰는데 또 그게 뭐 그 논문을 쓰는데 논문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논문을 뭘 쓸지. 근데 내가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떤 주제에 대한 논문을 쓸지, 그리고 2년 뒤에 어떤 논문을 제가 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또 걸렸고, 또 그걸 내가 뭐 이거 할 거다 해서 바로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초이스 중에 또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수님께서 이제 저한테 셀렉 할 수 있게끔 주신 게 머슬 홍합에 관한 논문이랑, 그다음에 랍스터, 제가 가는 그쪽에 랍스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랍스터에 대한 논문을 쓰거나, 또 스웨덴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농산물에 관련된 그 주제로 어떤 논문을 써보겠냐 해서 리뷰 페이퍼를 다 써라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걸 정해서 써보기보다는 다 써보고 어떤 분야가 더 잘 맞는지를 써봐야지 알 수 있다고 하셔서 그 논문을 한 3, 4개를 썼던 것 같아요. 들어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풀 논문은 아니죠. 한 10장에서 열 몇 장 정도짜리를 썼어요. 썼는데 이제 제가 썼을 때 머슬은 통합에 너무 가치가 좀 단가가 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랍스타는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랍스타는 단가도 높고 되게 찾아보니까 논문을 쓰면서 기능도 많고 되게 효능도 좋은 거예요. 그 산업도 되게 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랍스타를 하겠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더 깊게 썼죠. 그거 또 하면서 토플 공부도 같이 준비하느라고 거의 잠을 많이 못 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씩 자가면서 이렇게 3달을 바짝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오케이가 사인이 떨어지고 이제 입학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입학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해도 되고, 그다음에 메일, 그러니까 소포로 보내도 돼요. 근데 소포 제가 또 컴맹이라 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다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그래서 아까 소포로 보내야겠다 해서 다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소포로 보냈어요. 소포로 보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트랜스크립트라고 그 성적표가 있어야 돼요. 성적표랑 이제 레퍼런스, 아까 말했듯이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그 종이를 같이 소포로 붙이면 안 돼요. 학교 나오신 대학교에 꼭 가셔서 그 학교 본부에 가면 외국 유학 담당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가셔서 자기 본인 성적표 들고 가서 실링, 그러니까 동봉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학교 대학 봉투, 큰 봉투에다가 그 자기 A4용 성적표 A4용지 넣고 거기에 도장 찍고 학교 직인 다 찍고 테이프로 붙여서 그거를 그 소포 안에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그 중국 애들이 막 성적표 조작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동봉해야 되고, 레퍼런스 그 추천서도 내가 열어봤다는 그게 들키면 안 되니까, 열어봤다는 거 내용을 안다는 거를 전제로 하면 안 되니까 그 교수님이 실링을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교수님한테 그 종이를 받아서 교수님이 하기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학교 본부 가서 또 실링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추천서 같은 경우는 2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해야 됐었는데요. 그 아카데믹 버전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교수님들이 써주시는 추천서가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하나는 non academic reference라 해서 그 교수님이 아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나를 지도해 주셨던 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 헬스클럽에 나를 PT 해주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알바를 잠깐 했는데 그 알바에서 매니저라든지, 뭐 가까운 친인척도 될 수가 있고, 뭐 학원, 옛날에 저를 가르쳤던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써주시는 그 추천서, 이렇게 2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 아카데믹 레퍼런스가 필수였고 그 다음에 non academic reference가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필수만 했거든요. 그래서 미니멈으로 두 분께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학부 때 배웠던 교수님께 2분께 부탁을 드려서
추천서를 받게 되었고요. 추천서 또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소포로 보내는 걸 가능했고,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교수님 한 분은 온라인으로 됐는데 교수님 다른 한 분이 자꾸 메일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학교 측에서 교수님 메일로 가거든요. 그게 저는 몰라요, 그걸. 근데 교수님이 자꾸 메일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소포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였고, CV 이력서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한국 버전이 아니고 외국 버전을 찾아보셔야 되고, 스펙 같은 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것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종이로 같이 소포로 붙일 때 붙였습니다. 소포로 보내는 거는 우체국으로 보낼 수 있고 DHL 이런 국제 특송으로 보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우체국으로 제가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가격은 한 장 보내는데 2만 몇천 원이었나? 그 나라마다 다른데 제가 가는 지역은 2만 몇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냈는데 마지막에 이제 레퍼런스 추천서 보낼 때쯤에 급한 거예요. 그래서 15일, 20일 뒤에 보내면 그 서류가 끝나는 시점이어가지고 국제특송으로 보내래서 DHL로 보냈더니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게 한두 장은 가격이 똑같대요, 우체국이랑. 근데 뭐 이제 부피가 늘어날수록 국제특송은 DHL은 한 몇십만 원, 십몇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종이는 한 장 정도는 가격이 똑같으니까 DHL로 보냈죠. 그랬더니 한 2, 3일 뒤에 바로 도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학원을 통하지 않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지원이 됐는지 아니면 발표도 날짜가 정확히 우리나라처럼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월 28일 이때 발표가 난다, 닌 떨어진다, 붙는다 이런 게 없고 학과 내부 그 스케줄마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 발표 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다려라 계속 그냥 나도 모른다 기다려라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끊임없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혼자 걷는 느낌? 그런데 하시면 다 된다는 거. 하면 다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네요. 그렇게 됐고, 제 블로그 가시면, 네이버 블로그 가시면 더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거든요. 뭐 외국으로 대학원 갈 때 필요한 서류, 트랜스크립트 편, 그 다음에 레퍼런스 편, 이런 거, 글로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음, 어, 하실 수 있다는 점, 그 유학원 통하지 않고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 유학원 솔직히 돈 좀 아깝잖아요. 조금만 내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관련된 카페 같은 것도 되게 많고 하니까 그분들 도움도 같이 받아서 하실 수 있으니까 화이팅! 혹시나 하실 때 뭐 궁금하신 점 있다거나 뭐 필요하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 쪽지 주시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또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안녕.